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 신유만입니다. 6.3 지방선거가 2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먼저 공식 선대위를 띄운 데 이어 오는 14일에 공식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 본격적인 선거전에 막이 오르게 됩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대진표가 거의 확정되며 후보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부산 북갑에선 오늘 새 후보가 나란히 개소식을 갖고 새 과시에 나섰는데 국민의힘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보수 후보들을 겨냥해 단일화를 처음 요구했습니다. 새 후보의 개소식 현장에 정민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가 북구의 미래라고 적힌 바통을 하정우 후보에게 전달합니다. 청와대에서 제일 일 잘하는 사람, 청와대에서 품성 제일 좋은 사람, 단 하나의 이견도 없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요. 하 후보는 정치 경험은 부족하지만 AI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싸움박질하러 정치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북구를 본인 발판 삼으러 온 사람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는 일하러 왔습니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나경원, 안철수 등 중진 의원과 원희룡 전 장관까지 모습을 보였습니다.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아니라 굳건하게 보수를 지켜온 사람이 보수정당을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박 후보는 지역 출신임을 강조했습니다. 가짜 북구 주민 호소인과 진짜 북구 사람 박민식의 싸움인데 박민식 필승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차로 1분 거리인 이곳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도 열렸습니다. 한 후보는 지역에서 만난 주민들을 초청해 직접 소개했습니다. 나 여기는 안 오고 청와대로 가려고. 청와대로 가게 되면 어머님을 제일 먼저 모시고 가겠습니다. 보수 재건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강행할 경우 탄핵에 앞장서겠다고도 했습니다. 공소 취소 시도는 저는 계엄급의 국정 문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소 취소 시도하면 반드시 탄핵해야 합니다. 제가 앞장설 겁니다. 친한계 의원들은 한 후보의 만류로 오늘 행사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전으로 눈길을 돌려보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20조 원을 투입해 서울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앞서 민주당 정원호 후보도 서울 어디서나 30분 통근을 약속했는데 두 후보의 교통 공약을 고희동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교통공약 발표에 나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부터 설명하며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강남 지역에서 대형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50% 정도를 현금으로 기여받아서 강북 지역에 투자할 수 있게. 구체적 대책의 핵심은 서울교통의 대동맥 연결입니다. 20조 원을 투입해 도시 고속도로 지하화로 강북 횡단도로와 남부 순환도로를 뚫고 7개 도시철도 노선을 조기 완공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지역철로 불리는 우이 신설선과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의 출퇴근길 배차 간격을 줄이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일 교통공약을 발표한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서울 어디서나 30분 내 통근이 가능한 30분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권역별 광역 환승센터 조성과 서부권 도시고속도로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의 철도를 촘촘하게 도로를 막힘없이 연결하겠습니다. 강북과 강남을 잇고 30분 통근 도시를 향한 교통혁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정 후보 공약의 핵심은 격자형 철도망 구축입니다. 강북 수유부터 강남 종합운동장까지 종단으로 연결하는 일명 동부선 신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오 후보는 동부선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 공약을 발표하면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릴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정 후보는 오 후보가 세금을 낭비한 게 가장 큰 문제라며 한강버스 등을 세금 낭비의 대표 사례로 꼽았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여야도 중앙당 차원의 선거체제 도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민주당은 오늘 중앙선대위를 출범시켰는데
선거 승리를 통해 내란의 싹을 뿌리 뽑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르면 이번 주 선대위 발족에 나설 예정인데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여론전의 수위를 한층 높일 전망입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자가는 지방선거 승리!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6.3 지방선거 중앙선대위 닻을 올렸습니다. 총괄선대위원장에 정청래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엔 이시종 전 충북지사와 TK 출신 외과의사 금희정 씨 등 험지 출신 인사들이 기용됐습니다. 21대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던 배우 이원종 씨도 합류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내란 세력의 준동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이 곳곳에서 준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내란의 싹까지 잘라내고 또 제명 조치 뒤 무소속 출마한 김관영 전북지사를 지원하는 당내 움직임이 있을 경우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마무리하는 오는 13일 전후로 선대위 발족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당이 주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공소 취소 대응 TF를 선대위 내부기구로 신설하고 헌법 전문가 등을 합류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되더니 자기 죄 없애겠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대통령 해먹으려고 개헌하겠다고 난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특위 증인들만 무더기 고발했다며 이제 국민이 심판할 차례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대진표도 거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미니 총선급이 된 이번 재보궐선거의 관전 포인트와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까지 뉴스더에서 정치부 황정민 기자와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황 기자, 여야의 재보선 공천이 구분응선을 넘었죠? 네, 국민의힘에서 아직 후보를 확정하지 않은 두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네. 그래픽을 한번 보시면요. 여야 후보가 확정된 12곳, 이번 주말까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중량감 있는 여야 후보 간 다자구도가 형성된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이 최대 격전지로 꼽힙니다. 두 지역은 마지막까지 이 후보 단일화가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부산 북갑의 보수 후보들에게 단일화를 제안했죠. 네, 오늘 하루에만 관련 메시지를 두 차례 냈습니다. 네. 박 시장은 부산 북갑 이 보궐선거가 부산 전체 선거판을 집어삼키고 있다면서 분열을 끝내고 단일 전선을 구축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북갑에서의 보수 표심 분산이 이 부산시장 선거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한 듯합니다. 인지도와 팬덤 측면에서 강점이 있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겨루는 이 구도가 단순한 지역구 경쟁을 넘어서 보수 진영 전체의 주도권 다툼으로 비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담긴 걸로 보입니다. 이달 들어 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박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인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북갑 단일화가 성사되면 야당 추격전에 속도가 붙을 거다, 이런 계산도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박민식 후보, 한동훈 후보 오늘 개소식에서도 적잖은 신경전을 벌였던데 이 단일화가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일단 현재까지 양측 분위기상으로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앞서 잠깐 보셨지만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참석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한 후보를 겨냥한 거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한 후보도 장 대표가 아니었으면 보수가 위기에 빠지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다만 박 후보가 오늘 처음 요청하고 나선 만큼 이 보수 진영 내에서 단일화 요구가 어느 수준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 될 듯합니다. 그리고 경기 평택을도 참 복잡합니다. 무려 5파전인데 여기서는 여권 후보들의 단일화가 이슈가 되고 있죠.
네, 민주당 김용남 후보 외 범여권 정당 대표들이죠. 이 조국 후보와 김재현 후보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평택 토박이임을 내세우고 있는 이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에 맞서서 김용남 조국 후보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두 후보는 감정 싸움에 버금가는 설전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조 후보는 오늘 공개된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 후보에게 검사스럽다 이렇게 비꼬았고요. 민주당은 국민의힘 제로를 외치더니 진영 내부에 네거티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김용남 후보 후원 회장직을 맡으면서 전폭 지원에 나섰는데요. 이 여권 내 차기 주자 자리를 둘러싼 이 구도와 맞물린 행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이제 곧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토론회가 이어질 텐데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이 토론회의 이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또 벌이는 것 같습니다. 네, 내일부터 이 후보 검증을 위한 토론회가 시작되는데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민주당 정원호 후보와 1대1 방식 토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 후보 측은 현재 이거에 상당히 부정적 입장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 시장 측은 정 후보가 토론회에 소극적이다 이렇게 공세를 할 수 있어서 전략상 유리하다고 보는 듯합니다. 반면 정 후보 측은 이미 실무자 간에 합의했던 이 토론 형식을 뒤집으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내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는 양자가 아닌 후보 개별 순차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네, 황정민 기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이란 전쟁 관련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어제까지 종전 협상안에 답할 거라고 했죠. 그런데 이란은 미국이 정한 데드라인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심기가 불편해진 트럼프는 군사력을 과시하는 AI 이미지를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자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원경으로 이란 군함들이 격추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바다 밑바닥엔 파괴된 군함들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종전 제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을 받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AI 이미지들인데 군사적 우위를 과시하며 이란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란은 미국이 정한 데드라인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ببینید موضوع کماکان در دست بررسی است. بله. آیا مهلتی که اونا دادن برای ما اصلا مهمه؟ ما کار خودمون انجام میدیم. ما کار خودمون انجام میدیم. ما خیلی به مهلت و ضرب العجل اینا کار نداریم. 이번 주 방중을 앞두고 협상 성과가 필요한 트럼프의 속도전에 서둘러 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도 여전합니다. 카타르 앞바다에선 벌크선이 정체불명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란군은 호르무즈 해협에 잠수함을 처음 배치했다며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의 선박에 대해선 통과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자맹을 이어가고 있는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의 구체적인 부상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미 정보 당국은 모즈타바가 종전 협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재국들은 협상 조율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에 간 카타르 총리는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이런 노력 때문인지 이란은 파키스탄으로 가는 카타르 LNG 운반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처음 승인했습니다. 류태영 기자입니다. 회담을 마치고 나란히 선 알타니 카타르 총리와 벤스 미국 부통령. 카타르 외무부는 알타니 총리가 벤스 부통령과 만난 사실을 알리면서 영구적인 평화를 끌어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알타니 총리는 이후 마이애미로 이동해 루비오 국방장관 등을 만났습니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중동 지역의 위협을 억제하고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긴밀히 조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알타니 총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과도 통화를 갖고 중재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선 카타르 LNG 운반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사전 승인했습니다. 2월 말 전쟁 발발 이후 카타르 LNG 운반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건 처음입니다. 카타르 북부 LNG 수출업부인 라스라파는 지난 3월 잇따라 이란의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We have conveyed very clearly that the attacks on Qatar have resulted in catastrophic results on the energy sector and Qatar's economy. LNG 수출의 목적지는 또 다른 협상 중재국인 파키스탄입니다. 이란은 파키스탄과의 신뢰 구축 차원에서 LNG 운반선 통과를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가스 부족에 직면한 파키스탄은 LNG 운반선의 통행을 허용해달라고 이란에 요구해왔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이란의 농축 우라늄 반출 문제는 종전 협상의 중요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것을 보관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반출을 제안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는 해상 봉쇄로 무역이 막힌 이란에 카스피해를 통해 물자를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항만시설과 함정에 잇따라 폭탄이 떨어지며 불기둥과 함께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3월 18일 이란 북부 카스피해와 접한 반다르 안잘리의 해군기지와 함정 등을 공습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당시 이스라엘의 공습이 물자 수송로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와 경제 제재를 피해 이란이 러시아의 드론 부품이나 식량 등의 물자를 카스피해 항구들을 통해 수입하고 있는 걸 막은 거라는 겁니다. This is a real economic blockade, and it is in all parts of government, all hands on deck. 카스피해는 러시아와 이란,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트 등에 둘러싸인 내해로 면적은 일본과 비슷합니다. 러시아는 이란의 농축 우라늄 보관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우라늄을 가져가겠다고 하면서 협상이 꼬였다며 러시아가 보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произойти, имея в виду, что все центры управления и принятия решения в Киеве находятся в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й близости от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현재 이란의 나탄즈와 이스파한 등 핵시설에는 고농축 우라늄 약 400kg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우리 선박 나무호에서 외부 피격 정황이 발견됐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당초 이란 측의 공격이 의심됐지만 우리 정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조사단을 파견해 정밀 감식을 진행했는데요. 조덕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외교부는 조금 전 나무호 사고 원인에 대해 미상의 비행체가 사고 선박의 선미를 타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해당 비행체의 정확한 기종 및 물리적 크기 등은 확인하기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나무호 화재를 외부 충격에 의한 화재로 판단한 겁니다. 다만 외교부는 공격의 주체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나무호는 지난 4일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멈춰섰습니다. 외부에 구멍이 뚫려 침수되진 않았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됐고 예인선이 나무호를 끌어 두바이 항해 조선소로 옮겼습니다. 사고 직후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에 의한 공격이라고 말했지만 우리 정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이 우선이라며 화재 사고라고만 부르며 피격 여부 판단을 미뤄왔습니다. 이후 정부는 해수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3명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두바이 항으로 급파해 지난 8일부터 사고 원인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조사 3일 만에 외부 피격에 의한 사고란 결과가 나온 건데요. 정부는 현장 수거 잔해 등을 추가 분석할 예정입니다. 보도본부에서 TV조선 조석현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아래층 주민이 위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사람은 1년 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계획범죄, 무게를 두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전 10시 40분쯤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구급대원이 마주한 건 흉기를 든 20대 남성과 치명상을 입고 엘리베이터 안에 쓰러진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얘 오니까 같이 차 많이 왔어요. 이래가지고 그럼 우리 불났는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그럴 줄 몰랐지. 쓰러진 5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두 사람은 아파트 같은 라인 위아래층에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몸에 소지하고 있는 채 엘리베이터를 탔고
그 엘리베이터 내려서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근거가 바로 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층간소음 문제로 경찰이 출동했을 만큼 갈등을 겪고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이 흉기를 지니고 있었던 점에 주목해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에게 뜨거운 식용유를 뿌려 전신 화상을 입히는가 하면 같은 해 4월 옛 아파트를 찾아가 불을 질러 7명의 사상자를 내는 등 층간소음에서 비롯된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네, 제주에서는 5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앞 차량과 추돌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남성은 운전을 하다 벌에 쏘인 뒤 알레르기 반응인 쇼크 증상을 보여 사고가 난 건데 날이 더워지면서 벌 쏘임 사고가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로 향하는 왕복 6차선 도로. 검은색 승용차가 슬금슬금 움직이더니 인도 위를 지나던 오토바이와 간발의 차이로 비껴납니다. 승용차는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인도로 올라갔다가 그냥 밑으로 떨어졌어요. 잠자고 있어요. 땀만 줄줄 흘리고.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남성은 극심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습니다. 호흡이 가쁜 상태였고 도중에 이식을 한번 일었었다고 이렇게 기억이 안 난다고. 확인 결과 벌에 쏘인 직후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였습니다. 운전자는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기도협착 이런 게 생기면서 호흡곤란이 온다든지 하는 의식이 떨어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심정지나 이런 아주 심각한 사망하는 경우가. 벌을 유인하는 이런 밝은색 옷보다는 어두운색 옷을 입는 게 더 좋습니다. 벌이 달려들 땐 손을 휘두르지 말고 즉시 자세를 낮춰 신속하게 현장을 벗어나야 합니다. 벌 쏘임 사고는 주로 기온이 올라가면서 증가하는데 전체 사고 10건 중 8건이 7월에서 9월 사이 집중됐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공개를 앞두고는 있었지만 공식 발표 전에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SNS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논란입니다. 사회적 공분과는 별개로 절차를 무시한 신상 추적과 폭로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법원으로 향하는 피의자. 어린이날 새벽 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24살 장모 씨입니다. 왜 살해하셨어요? 죄송합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구속 직후인 지난 8일 장 씨 신상 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졌지만 본인 거부로 닷새 뒤로 미뤄졌습니다. 동의하면 바로 즉시 공개할 수 있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5일간 유예기를 둬야 됩니다. 그 사이 소셜 네트워크엔 장 씨 실명과 사진은 물론 가족 신상까지 노출됐습니다. 피의자 방어권을 위한 유예 기간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떤 절차나 규정이 하나씩 와야 되면 이게 사다리 효과처럼 이게 소위 말해서 끝없이 밀릴 수밖에 없어요. 장 씨 신상은 오는 14일 오전 9시 광주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법적 절차를 무력화하는 무분별한 신상 유포는 또 다른 피해를 낳는 만큼 디지털 시대 속도에 걸맞는 엄격하고 신속한 사법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대검 감찰위원회를 거쳐 징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요. 누가 감찰위원인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위원 명단을 철저히 비밀로 해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중앙선관위원회에 임명된 전현정 변호사가 록펌 홈페이지에 감찰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광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검 감찰위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수원지검 집단 퇴정 검사들에 대해 감찰위가 징계안을 부결시킨 뒤였습니다. 어떻게 대통령께서 감찰하라고 비위가 있다고 지시한 것이 대검 감찰위에서 부결이 될 수 있는지 감찰위원들 명단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내부 규정을 들어 국회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감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식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전현정 변호사는 소속 로펌 이력란에 2018년 대검 감찰위원이 됐고 2024년부턴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전 변호사는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선관위원으로 지명하고 임명한 인물입니다. 감찰위가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징계 논의를 앞둔 만큼 법조계에선 우려가 제기됩니다.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돼야 할 것인데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위원회의 위원이라고 한다면 외압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에서 회의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전 변호사는 TV조선에 특별히 의식을 안 하고 기재한 것이라며 신분이 알려진 뒤 외부 압력은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전 변호사는 감찰위원 이력을 일부 삭제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네, 경기 부천의 한 사립 유치원 교사가 고열을 동반한 독감에도 계속 출근하다 숨진 사건 있었죠. 유족들은 직무상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판단이 미뤄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인지 최윤정 기자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 먼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보죠. 어쩌다가 독감으로 숨지게 된 건가요? 네, 20대 교사 A씨는 경기도 부천의 한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1월 24일 토요일에 출근한 뒤부터 독감 증세가 시작이 됐지만 27일 화요일이 돼서야 병원에 갈 수 있었고 독감 확진을 받았습니다. 이후 39.8도까지 고열인 상황에서도 근무를 계속했습니다. 지인에게 숨쉬기가 너무 불편해 가슴이 아파라는 메시지를 보낸 다음 날 응급실로 이송이 됐는데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2주 뒤인 지난 2월 14일 폐혈성 쇼크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유족 측은 어떤 입장인 건가요? 네, 유족 측은 A씨가 근무할 당시 유치원 내 독감 집단 감염이 있었는데 과중한 업무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사망과 직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신입 교사인 A씨의 입장에서는 병가 사용이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건데요. 유족 측은 직무상 재해를 주장을 하면서 사학연금공단에 직무상 유족급여를 청구를 했고 지난 4일 교직원 연금급여 심의회의가 열렸지만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보류 결정이 났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 이틀만 쉬었어도 몸이 좀 회복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저희 애 명예도 좀 회복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나. 네, 결국 직무상 재해냐 아니냐가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사학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요. 직무수행 과정에서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어야 직무상 재해로 인정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독감이 일을 하다가 걸린 것이냐, 그러니까 감염 경로의 입증이 중요한데요. 유족 측은 A씨가 감염된 시기에 유치원의 12명이 독감에 걸린 상황이었다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네, 이번 사건 교육계에서도 큰 이슈가 됐잖아요. 교육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교육계에서는 유치원 현장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감염 경로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병가 사용이 어려운 구조 속에서 무리한 근무가 지속됐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독감에 걸려서도 쉬지 못하는 사립 유치원의 구조가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온전히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라서 이런 구조가 먼저 개선이 돼야 된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직무상 재해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학연금공단은 다음 달 8일 다시 회의를 열어서 직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공단의 상임이사와 의사, 변호사 등 전문가 10명 내외로 이번에 심의를 했던 위원들이 다시 모이는데요.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가결이 됩니다. 만약 가결이 돼서 A씨의 사망이 직무상 재해로 인정이 될 경우 유족은 일시금으로 유족 보상금과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됩니다. 물론 또 보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이 단순 개인의 문제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에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휴일 서울 도심 곳곳에 나들이 객들이 몰렸습니다.
서울 가락시장에는 전국의 유명 빵집들이 모여 축제가 열렸고 양재천 벼룩시장에서는 흥겨운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금지혁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화창한 하늘 아래 빵을 파는 부스들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빵 모양 옷을 준비해 입고 나온 젊은이들도 보입니다. 누텔라 잼을 바른 식빵이고요. 저는 계란 후라이 식빵이고 저는 딸기잼 식빵입니다. 서울과 대전 등 전국 22개의 유명 빵집들이 총 100종 이상의 다양한 빵을 선보이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봄을 즐기러 나온 나들이객들은 335 부스에 모여 소금빵과 건강빵을 시식하고 있습니다. 고소한 빵 냄새에 주머니를 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사람도 많고 빵 요거 치아바타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사 먹었고요. 여러 가지 오늘 좀 많이 샀습니다. 양재천 한가운데 설치된 공연장에서 라이브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관객들은 박자에 맞춰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주말의 여유를 만끽합니다. 오늘 엄마 아빠랑 구경도 하고 놀이터도 가고 찬덩어리도 보고 공연도 봐서 좋았어요. 가족들이랑 나와서 행복해요. 서울 곳곳에서 열린 축제와 행사가 나들이객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TV조선 금지혁입니다. 오늘 낮 더우셨죠? 실제 경북 문경의 낮 최고 기온이 27도까지 치솟는 등 초여름 같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른 더위에 예년보다 일찍 문을 연 물놀이장에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차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입의 조형물 사이로 시원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아이들은 옷이 흠뻑 젖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물놀이 산매경에 빠졌고 어른들도 차양막 아래서 땀을 식힙니다. 오늘 경북 문경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 때이른 더위에 시민들은 일찌감치 피서에 나섰습니다. 올해 물놀이 안 해봤던 것 같은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 햇살도 너무 따뜻하고 좋아가지고 물놀이를 하게 됐습니다. 백고동 소리와 함께 인공 파도가 덮칩니다. 시원한 물살에 몸을 맡기며 더위를 날려보내고 구불구불한 워터 슬라이드에서 속도감을 즐기다 보면 더위는 저만치 물러갑니다. 이곳 물놀이장도 초여름 더위에 맞춰 야외 시설 가동을 작년보다 2주 앞당겼습니다. 요새 날씨가 너무 일찍 더워진 것 같아가지고 이 무더위를 날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캡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1시 정도 되니까 햇볕도 따뜻하고 좋은 것 같아요. 가족들이 화합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대로 오늘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제부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서 주택을 팔 때 집을 2채 이상 보유했다면 세금을 2배가량 더 내야 합니다. 윤서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공서가 문을 닫는 주말. 구청 토지거래 허가 접수 창구엔 평일보다 많은 민원인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기 위한 사람들로 막판 접수 행렬이 이어진 겁니다. 아니 팔까 말까 끝까지 고민했었는데 세금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내놓기로. 4년 만에 부활한 양도세 중과에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등지에서 집을 파는 다주택자는 최대 80%가 넘는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10년 전 마포구의 한 아파트를 사서 16억 5천만 원의 양도 차익을 얻었다면 2주택자는 10억 7천여만 원, 3주택자는 12억 5천여만 원 넘게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어제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했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 잔금 납부를 해야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선 당분간 아파트 거래가 크게 줄어들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매물을 단기간에 많이 내놨던 사람들이 못 팔게 될 것 같으니까 더 낮추기는 싫고 그래서 걷어들여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다주택자들이 내놨던 급매물이 줄어들면서 당분간 매물 부족과 함께 집값 오름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리포트 보신 것처럼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재개로 당분간 매물 잠김 현상이 이어질 거란 예상이 많은데요. 국토부 장관은 이런 우려에 국민 주권 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정연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중개업소들은 다주택자 급매물이 소진된 이후 관망세로 돌아선 분위기입니다. 어제까지 해서 다주택자들의 물건을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그저께 밤에 하고 어제까지 했어요. 내일부터는 우리는 거의 휴가라고. 시장에선 수도권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 잠김이 이어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대 양도세율이 82.5%에 달하기 때문에 강남권 한강벨트와 같이 양도 차익이 큰 지역들의 경우는 한동안 매물 잠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SNS에 국민 주권 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며 시장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가 세를 끼고 집을 팔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등 매물을 유도하는 대책을 내놓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 공급 부족 등이 겹쳐 전월세난만 더 심해질 거란 겁니다. 정책의 엇박자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월세난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책이 되풀이되는 사이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무주택 실소유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성과급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삼성전자 노사가 다시 대화에 나섭니다. 파업을 앞두고 정부의 중재로 마련된 자리인데 정작 노조끼리의 갈등은 더 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습니다. 협상이 중단된 지 45일 만입니다. 쟁의를 앞두고 정부의 중재로 이루어진 사후 조정 절차입니다. 노사가 대화는커녕 여론전으로 치닫자 산업부와 고용부 장관이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를 낸 데 이어 노동위가 다시 조정에 나선 겁니다. 성과급을 두고 노사 입장 차이는 여전합니다. 사측은 특별보상 등의 형식으로 영업이익의 13% 수준까지 제한했지만 노조는 15%에다 상한 폐지 제도화를 강력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만큼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하이닉스와 상관없이 저희는 1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교사 만건을 두고 노조 내부에서도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2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조와 가전, 모바일 등 DX 부문이 주축인 동행노조는 전 직원에게 고르게 나눌 수 있게 전사 공통재원을 확보하자는 입장이지만 교섭 대표이자 반도체 소속이 80%에 달하는 초기업 노조는 추가 의견 수렴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 줌단밖에 되지 않는데 더 이상 DX 부분에 대한 안건 추가나 이런 것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닌가. 동행노조가 공동투쟁에서 빠진 데 이어 위임한 교섭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노조 갈등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과 기여도 등 성과급 배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 모두가 부문별 수익으로만 배분해야 된다는 철칙은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 배분 비율과 부문별 배분 비율을 배합하는 총파업을 약 열흘 앞두고 성사된 이번 협상이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네, 그동안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 이른바 모델하우스, 견본주택을 찾아 아파트의 트렌드를 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 팝업 스토어, 정원, 갤러리 등에서도 주거 문화의 변화를 보고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트렌드 리포트 요즘, 오늘은 견본주택의 변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팝업의 성지로 불리는 서울 성수동. 친구와 사진을 찍고 컵이나 수건 등 상품도 둘러봅니다. 패션 매장이 아닌 건설사가 젊은 세대를 겨냥해 연 브랜드 팝업 스토어입니다. 팝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체험할 수 있게 된 것도 너무 좋은 것 같다고 말하고
미래에는 이렇게 멋있는 건물이 이렇게 지어지는구나를 알 수 있어서 바로 옆 서울숲에는 80년 된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제주 팽나무와 곶자왈 원생님으로 채운 정원이 꾸며졌습니다. 아기자기한 정원이 있으면 힐링도 되고 또 그냥 집에 올 때마다 편하고 좋은 기분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포토존이 예쁘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되게 방식도 신기하더라고요. 예쁘게 잘 나와서 추억 남기기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기존에 집 내부만 보여주던 모델하우스에서 이제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조경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형태로 마케팅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시도하는 건 최근 30, 40대의 주택 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서울에서 생애 첫 주택을 매입한 30대 비중은 계속 늘어 지난 3월 57.4%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젊은 미래의 잠재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향이라던가 사운드, 시각적인 조명, 그래서 저희가 고객의 오감을 브랜드로서 체험할 수 있게끔 굿즈도 기획을 하였습니다. 한 건설사가 만든 갤러리는 지난해 방문객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고 오징어 게임 음악 감독인 정재일 감독과 함께 브랜드를 상징하는 음악을 만든 곳도 있습니다. 집을 가득 채우는 향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특유의 향이 되게 고급스럽고 좋더라고요. 이런 향과 함께 좀 집을 좀 편안하게 좀 누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래의 집, 편안한 주거 공간으로 선택을 받기 위한 건설사들의 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러시아의 전승절,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 열병식에 처음으로 북한군이 참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직접 북한군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는데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이후 북러 혈맹의 완성을 알리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평가입니다. 이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북한 인공기가 등장하고 금빛 훈장을 달고 은색으로 번쩍이는 총을 든 북한 군인들이 광장을 가로지릅니다. 북한군이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에 처음으로 공식 참석한 겁니다. Бойцы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армии плечом к плечу с российскими военнослужащими внесли весомый вклад в освобождение Курской области от неонацистских захватчиков. 러시아 관영 방송은 이들을 영토를 되찾아준 용사로 치켜 세웠고 푸틴 대통령은 사의를 전했습니다. 푸틴 동지는 조선인민군 열병정대 지휘관을 만나 사의를 표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열병식에는 북한 육해공군 12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북한의 육해공군 모두가 러시아와 혈맹을 맺었음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승절에 참여한 유일한 동맹 그리고 우방국 국가가 북한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동맹을 넘어서는 운명 공동체, 혈맹이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는 것. 북한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만여 명을 파병해 이 가운데 2천여 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파병 중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가 외국인 포로 가운데 유독 북한군 포로에 대해서만 인도 가능성을 물어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탈북민 단체는 어제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자들을 만나 북한군 포로의 강제 송환 방지와 국제법적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맑은 하늘을 뒤로하고 내일은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내일 오전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북과 경북,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확대될 텐데요.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5에서 20mm, 충청 이남은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돌풍과 벼락, 쌀아구박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더위가 잠시 주춤하겠고요. 비가 그친 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2도로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춘천 21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비구름이 늦게 닿는 남부지방은 초여름 더위가 이어집니다. 한낮에 광주가 25도, 대구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비가 그치고 난 뒤 대체로 맑겠지만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강원도에 비구름이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10일 일요일 뉴스7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